네, 저는 한국 남자 대학생이 너무 좋아요. 저는 한국 남자 대학생이 저의 이상형이에요. 지금 일본 여대생들은 한국에서 온 남자 대학생에게 푹 빠져 있는데요. 2024년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 대지진. 그날 한 명의 한국 남자가 보여준 행동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불과 4개월 전까지 완전히 무시받던 그 남자에게 일본 최고 엘리트 의대 여학생들이 줄을 서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그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1초만 시간 내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시다 미사키입니다. 도쿄의과대학 4학년이에요. 2023년 9월 도쿄의과대학에 새로운 교환학생이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희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더욱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희는 한국 남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거든요. 박태준이라는 이름의 그 남학생이 처음 강의실에 나타났을 때 강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키 185cm 정도의 단정한 외모였지만 저희 눈에는 그냥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들과 저는 그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수업 시간에 태준 씨가 열심히 필기하고 있으면 저희는 수근수근거리며 한국 사람이 일본 의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 같은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태준 씨가 일본어로 질문하려고 할 때마다 어색한 발음 때문에 저희는 속으로 비웃곤 했어요. 일본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카시, 히로키, 유키오는 태준 씨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다카시가 가장 노골적이었는데 태준 씨가 그룹 토론에서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한국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라며 차단했어요. 히로키는 더 악질적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지나가면 일부러 코를 킁킁거리며 김치 냄새 나는 것 같은데라고 중얼거렸거든요. 유키오는 교묘했어요. 태준 씨가 실습 파트너를 구할 때마다 다른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우리끼리 하자며 태준 씨를 배제시켰습니다. 세 명이 함께 다니면서 태준 씨 앞에서 일부러 일본어 속어를 사용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드는 일도 잦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식당에서 태준 씨가 혼자 앉아 있으면 저희 여학생들은 일부러 다른 테이블을 선택했고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다카시는 친구들과 큰 소리로 한국 음식은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며 태준 씨가 들을 수 있도록 말하곤 했습니다. 그룹 과제가 있을 때는 상황이 더 심했어요. 태준 씨는 항상 마지막에 남겨져서 어쩔 수 없이 한 팀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히로키가 조장인 팀에 배정됐을 때는 아예 따로 과제를 하라며 팀에서 제외시키기도 했어요. 제 친구 유카리는 특히 심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성격이 거칠다던데 조심해야 해라며 노골적으로 경계했습니다. 아야노도 문화가 달라서 같이 공부하기 어려울 것 같아라며 거리를 두었어요. 저 역시 별다를 것 없었습니다. 그저 한국이라는 국적 하나만으로 태준 씨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실습 시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어요. 유키오가 태준 씨에게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서 실습을 망치게 만들거나 다카시가 태준 씨의 실험 도구를 숨겨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학생들끼리의 은밀한 따돌림이 계속됐지만 태준 씨는 참고만 있었어요. 태준 씨는 그런 저희의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따돌림을 모를 리 없었을 텐데도 항상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수업 자료를 빌려달라고 부탁할 때도 정말 예의 바르게 했어요. 심지어 자신을 무시하는 다카시나 히로키에게도 먼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그의 노력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태준 씨는 여전히 혼자였고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모두가 그를 외면했습니다. 스터디 그룹에서도 학과 모임에서도 동아리 활동에서도 태준 씨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어요. 11월 말쯤 이시카와현 지역 의료 체험 프로그램 공지가 나왔어요. 일본의 지방 의료 현실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참가자가 많지 않아서 교수님들이 적극 권유하셨습니다. 저도 이력서에 좋을 것 같아서 신청했는데 태준 씨도 같이 신청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12월 한겨울 프로그램 출발을 앞두고 있을 때까지도 저는 태준 씨에 대해 특별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한국에서 온 조용한 교환학생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태준 씨를 보면 가끔 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른 남학생들과는 뭔가 다른 진중하고 성실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2024년 새해 첫날 이시카와현에서 일어날 그 일을,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아니 저희 모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12월이 되면서 뭔가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태준 씨를 무시하고 있었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도서관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무거운 의학서적 여러 권을 들고 가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태준 씨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다가와서 책들을 주워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차갑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생각보다 친절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2월 중순 학교에 독감이 유행했을 때였어요. 유카리가 고열로 쓰러져서 보건실에 실려갔는데 다음날 태준 씨가 조용히 해열제와 목캔디를 가져다 줬습니다. 약국에서 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라며 수줍게 건네더라고요. 유카리는 겉으로는 시큰둥했지만 나중에 제게 한국 남자치고는 세심한 애라고 말하더라고요. 가장 놀라웠던 건 크리스마스 파티 때였어요. 학과 전체가 모인 자리였는데 파티가 끝나고 나서 태준 씨 혼자 남아서 설거지와 뒷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남학생들은 벌써 다 가버렸는데 말이에요. 아야노가 왜 혼자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른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그 순간 저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우리보다 더 예의 바른 것 같은데? 라고 속삭거렸습니다. 태준 씨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의 선입견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일지도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연말이 되면서 이시카와현 의료 체험 프로그램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태준 씨는 프로그램 준비물을 챙기면서 다른 학생들 것도 자연스럽게 신경 썼습니다. 혹시 따뜻한 옷 준비하셨나요? 지방은 더 추울 텐데라며 걱정해주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했던 기억이 나요. 2023년 12월 31일 드디어 이시카와현으로 출발하는 날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태준 씨는 여전히 혼자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가 전과는 달랐습니다. 저희가 그를 보는 시선에 조금의 관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거든요. 태준 씨, 한국에서도 의사가 되려고 하세요? 라고 유카리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했어요. 태준 씨가 환하게 웃으며 네,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답했을 때 우리는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버스가 이시카와현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태준 씨에 대해 너무 섣불리 판단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때까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그 충격적인 사건을 말이에요. 12월 31일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의 작은 지역 병원에서 평범한 의료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태준 씨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세심하게 할머니들의 혈압을 재고 간단한 검진을 도왔어요. 태준 씨가 다정하게 할머니들을 대하는 모습이 다른 일본 남학생들과 비교가 되었어요. 저희도 각자 배정된 업무를 소화하며 지방 의료 현실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새벽 4시 10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건물 전체가 마치 거대한 손에 흔들리듯 격렬하게 요동쳤어요. 천장 석고가 우수수 떨어지고 유리창들이 연쇄적으로 박살나면서 귀를 찢는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침대들이 벽에 부딪히며 금속성 굉음을 냈고 의료기기들이 바닥에 뒹굴며 불꽃을 튀겼어요. 저희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유카리는 울부짖으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일본 남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건물이 언제 완전히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태준 씨가 움직였어요. 185cm의 큰 키로 우뚝 서서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즉시 그를 바라봤어요. 평소 조용하던 그에게서 나오는 강력한 지휘력에 순간 숙연해졌습니다. 태준 씨는 일본 남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지시했어요. 다카시에게는 여학생들 대피시키라고, 히로키에게는 위층 환자들 확인하라고, 유키오에게는 응급키트 챙기라고 했습니다. 당황한 일본 남학생들이 우물쭈거리자 더욱 단호하게 반복했어요. 그의 확신에 찬 지시에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따랐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온 순간 더욱 참혹한 현실이 펼쳐졌어요. 주변 3층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고 무너진 잔해 더미에서 사람들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태준 씨는 이미 현장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태준 씨가 키가 큰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너진 건물의 높은 부분에 끼인 철근을 손으로 구부려 구조 통로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이 닿을 수 없는 2층 높이의 잔해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생존자를 끌어냈습니다. 일본 남학생들은 작은 키 때문에 엄두도 못 내는 위험한 작업들을 태준 씨가 혼자 해내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태준 씨의 지휘력은 더욱 빛났습니다. 의료진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상자 우선순위를 순간적으로 판단했어요. 의식불명 환자에게는 기도 확보부터, 출혈 환자에게는 지혈부터, 골절 환자에게는 고정부터 해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을 교육시키며 조직적인 구조 작업을 이끌었습니다. 일본 남학생들에게도 구체적인 역할을 배정했어요. 다카시는 물과 담요 확보, 히로키는 부상자 명단 작성, 유키오는 구조된 사람들, 안전지대 이송을 담당하게 했습니다. 평소 태준 씨를 무시하던 일본 남학생들이 이제는 그의 지시를 받으며 열심히 따르고 있었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건물 3층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태준 씨만이 그 높이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그는 주저없이 잔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85cm의 큰 키 덕분에 손이 닿는 곳이 많았고 결국 5살 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해냈어요. 새벽 7시가 되어서야 첫 번째 현장 정리가 끝났습니다. 태준 씨는 온몸이 먼지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전혀 쉬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현장으로 향하며 계속해서 구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4개월 동안 무시해온 그 조용한 한국 교환학생이 위기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믿음직한 리더였던 거예요. 1월 1일 오전 8시 태준 씨는 여전히 구조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구조 활동을 계속하는 그의 모습에 저희는 경악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탈진했을 텐데 그는 오히려 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명의 한국 남자 대학생들이 급하게 현장으로 뛰어온 거예요. 이들은 한국 의대생 일본 의료 시스템 견학 투어에 참가해서 도쿄에서 오사카를 거쳐 이시카와현에 막 도착한 참이었어요. 원래는 1월 1일부터 이시카와현 지역 병원들을 견학할 예정이었는데 지진 소식을 듣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온 거였습니다. 연세대 의대 김민준 씨, 고려대 의대 이현우 씨, 성균관대 의대 정재훈 씨. 모두 180cm가 넘는 큰 키에 체격도 좋은 청년들이었어요. 태준 씨를 발견하자마자 자연스럽게 그의 지휘 하에 들어갔습니다. 태준 씨가 이들에게 역할을 분담했어요. 민준 씨는 185cm의 키를 활용해 무너진 2층 건물 구조 담당, 현우 씨는 182cm로 높은 잔해 더미 수색 담당, 재훈 씨는 183cm로 구조된 환자들의 이송 담당을 맡았습니다. 4명의 키 큰 한국 의대생들이 팀을 이루어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들의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현장에서도 서로 눈빛만 봐도 의사소통이 됐어요. 태준 씨가 손짓 하나만 해도 나머지 3명이 즉시 이해하고 움직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받은 구조대원들 같았어요. 오후 2시쯤 가장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4층 건물이 완전 붕괴되면서 내부에 10여 명이 갇혔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일본 소방서에서는 장소가 협소해 접근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4명의 한국 의대생들이 나섰습니다. 정말로 일본 남학생보다 한국 남학생이 크다는 걸 확연히 나타나는 순간이었어요.
키가 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구조 작업이 시작됐어요. 태준 씨와 민준 씨가 가장 높은 잔해 위로 올라가 구조 통로를 확보하고 현우 씨와 재훈 씨가 양쪽에서 지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절대 닿을 수 없는 높이의 작업들을 이들이 해내고 있었어요. 3시간의 작업 끝에 갇힌 사람들을 모두 구조해냈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일본 구조대원들까지도 감탄하며 이들의 활약을 인정했습니다. 오후 6시 일본 뉴스에서 이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큰 키를 활용한 구조 장면들이 반복 방송되면서 일본 전역이 감동했어요. 저녁 9시 뉴스에서는 더 자세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의료 시스템 견학 차온 3명의 의대생들이 지진 소식을 듣고 관광 일정을 포기하고 즉시 구조 현장으로 달려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 아나운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것이 진정한 의료인 정신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밤 11시까지 계속된 구조 작업이 끝나고 나서야 4명이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새벽 5시부터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72시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한국 의대생들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가졌던 한국 남자들에 대한 편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거든요. 5일간의 구조 활동을 마치고 도쿄의과대학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2024년 3월 새학기가 되어 태준 씨가 강의실에 나타나자 모든 여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6개월 전 차가운 시선과는 180도 다른 호기심과 관심으로 가득한 눈빛들이었어요. 유카리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평소 한국 남자들을 가장 경계했던 그녀가 태준 씨 앞으로 다가가서 구조 활동이 힘들지 않았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야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태준 씨 주변에 모여들어 이시카와 현에서의 경험담을 듣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3학년 여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태준 씨를 본 적도 없던 후배들까지 복도에서 그를 알아보며 사인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라며 눈을 반짝이는 후배들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태준 씨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하면서도 정중하게 대응했습니다. 구조 활동에 대해 묻는 질문들에도 자신보다는 함께했던 다른 구조대원들과 피해자 가족들을 먼저 생각한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런 모습이 오히려 여학생들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며칠 후부터는 본격적인 구애가 시작됐어요. 유카리는 매일 도시락을 싸와서 태준 씨와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고, 아야노는 주말에 도쿄 시내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심지어 6학년 선배 언니들까지 태준 씨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6개월 동안 무시해온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다른 여학생들이 태준 씨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니 묘한 질투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유카리가 태준 씨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태준 씨가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하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앞에 아파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태준 씨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시카와 현에서의 경험에 대해 그리고 의사가 되려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준 씨는 구조 활동을 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의 진솔한 마음과 성숙한 사고방식에 저는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태준 씨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주말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도 이미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토요일 오후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준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혼자 지내며 외로웠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일본 학생들의 차가운 시선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도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입견 때문에 태준 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이시카와 현에서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여학생들이 태준 씨에게 관심을 보일 때마다 질투가 난다고 고백했습니다. 태준 씨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실 그도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여학생들의 관심보다는 저와 나누는 진솔한 대화가 더 의미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태준 씨와 연인이 된 지 2달쯤 지난 5월 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유카리가 스마트폰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화면에 한국어 메시지가 보였거든요. 호기심에 슬쩍 물어봤더니 유카리가 갑자기 얼굴을 빨갛게 하며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사실 이시카와 현에서 만났던 연세대 의대생 김민준 씨와 계속 연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언제부터?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을 때 유카리는 구조활동 마지막 날 민준 씨에게 연락처를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아야노였어요. 며칠 후 우연히 아야노의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고려대 의대생 이현우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도쿄 시내 어느 카페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두 사람이 정말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어요. 급하게 아야노에게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숨기려 하다가 결국 인정했어요. 현우 씨가 2달 전에 도쿄에 다시 왔을 때 만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지내려 했는데 현우 씨의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에 점점 끌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6학년 선배 나나미 언니였어요. 평소 한국에 대해 별 관심이 없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성균관대 의대생 정재훈 씨와 함께 학교 근처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재훈 씨가 의료학회 참석차 다시 일본에 왔을 때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때부터 꾸준히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남자들을 무시하던 저희가 이제는 모두 한국 의대생들과 연애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난 변화였어요. 며칠 후 4명이 모여서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유카리는 민준 씨가 매일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자신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한다고 했어요. 단순히 외모나 인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야노는 현우 씨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자신이 감기에 걸렸을 때 한국에서 좋다는 차를 직접 보내줬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심함이 일본 남자들에게서는 찾기 어려운 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나미 언니는 재훈 씨의 성숙한 사고방식에 끌렸다고 했어요.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저 역시 태준 씨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태준 씨의 겸손함과 성실함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리더십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4명의 한국 의대생들 모두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남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매력적이었나? 유카리가 중얼거리며 말했을 때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도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남자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6월 초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앉아 점심을 먹는 일본 남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카시, 히로키, 유키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태준 씨를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소외된 상황이었어요. 왜 한국 남자들만?
다카시가 중얼거리며 한국 의대생들과 웃고 있는 여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히로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관심 있던 2학년 후배가 태준 씨에게 사인을 받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거든요. 유키오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복도에서 태준 씨와 마주치자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는 여전히 정중하게 인사했고 이런 모습이 오히려 일본 남학생들의 질투를 더욱 자극했어요. 지진 하나로 영웅 행세하는 게 우스웠다며 히로키가 친구들에게 독설을 퍼부었지만 정작 자신들도 그 현장에서 태준 씨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주도권을 잃어버린 일본 남학생들의 질투와 열등감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더 큰 고민에 직면했어요. 태준 씨와의 관계를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거였거든요. 12월 중순 드디어 용기를 내어 태준 씨를 집에 데리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저희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태준 씨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정중한 인사말을 일본어로 연습하며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걱정이 됐지만 태준 씨의 진심을 믿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과 76세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차갑게, 어머니는 어색하게 태준 씨를 맞이했어요. 할아버지는 아예 인사도 받지 않으시고 냉랭한 시선만 보내셨습니다. 한국 사람과는 절대 안 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때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태준 씨는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가 특히 심하셨어요. 젊은이가 무슨 사랑을 안다고 라며 태준 씨를 무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태준 씨의 표정이 상했지만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참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가슴이 아파. 할아버지가 헥헥거리시며 쓰러지셨을 때 모든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급하게 119에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태준 씨는 이미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가 있었습니다. 심근경색 증상입니다. 지금 즉시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태준 씨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며 할아버지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안 태준 씨는 정확한 리듬으로 가슴 압박을 실시했어요. 30회 압박 후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하며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185cm의 큰 키에서 나오는 힘으로 정확하고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었어요. 호흡이 돌아오고 있어요. 맥박도 느껴집니다. 태준 씨의 외침에 가족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점차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태준 씨는 구급대원들에게 할아버지의 상태와 자신이 실시한 응급처치 내용을 정확히 전달했어요. 구급대원들도 태준 씨의 전문적인 처치에 감탄하며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초기 응급처치가 완벽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뻔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신 후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그 한국 젊은이가 날 살려줬구나. 평소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시던 할아버지가 태준 씨의 손을 꼭 잡으시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태준 씨에게 절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동안의 냉랭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태준 씨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생명을 구해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없어. 할아버지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됐어요. 2024년 한 해는 정말 꿈 같았어요. 태준 씨와 저는 물론이고 유카리와 민준 씨, 아야노와 현우 씨, 나나미 언니와 재훈 씨까지 네 커플 모두 깊은 사랑에 빠져 지냈습니다. 태준 씨는 교환학생 기간을 연장해서 1년 더 일본에 머물렀고 다른 세 분도 틈틈이 일본을 방문해서 각자의 연인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는 함께 일본 곳곳을 여행하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벚꽃이 피는 봄에는 우에노 공원에서, 여름에는 가마쿠라 해변에서, 가을에는 교토의 단풍을 보며, 겨울에는 홋카이도 설경을 감상하며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4명의 한국 남자들은 각자 다른 매력으로 저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저희는 모두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고 한국 요리도 익혔습니다. 도쿄 의과대학에는 한국어 동아리까지 생겨났을 정도였어요. 학교 전체가 한국 열풍에 빠져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태준 씨가 여름방학을 맞아 먼저 한국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저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4명에게 한국으로 와달라고 초대해줬습니다. 정식으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말이에요. 인천공항행 비행기 안에서 저희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유카리는 민준 씨 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일본 선물들을 점검하고 있었고, 아야노는 현우 씨가 가르쳐준 한국어 인사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나나미 언니는 재훈 씨 할아버지께 드릴 일본 전통차를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4명의 한국 남자들이 모두 나와 저희를 맞이해줬어요. 1년 반 동안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순간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항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저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태준 씨 부모님 댁에서 열린 첫 만남은 정말 따뜻했어요. 태준 씨가 미리 저에 대해 좋게 말씀드린 덕분인지 부모님께서 저를 진짜 딸처럼 반겨주셨어요. 미사키 씨가 우리 태준이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줬구나라며 감사 인사까지 해주셨습니다. 다른 커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준 씨 가족은 유카리의 정성스러운 준비에 감동받았고, 현우 씨 어머니는 아야노를 보자마자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다며 좋아하셨어요. 재훈 씨 할아버지는 나나미 언니가 드린 일본 차를 드시고는 일본 사람이 이렇게 마음씨가 좋구나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한 주일 동안 한국에서 지내며 저희는 각자의 예비시댁 가족들과 깊은 정을 나눴어요. 서울 곳곳을 구경하고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직접 느꼈습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은 지금도 제 방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4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였어요. 태준 씨 아버지가 대표로 말씀하셨는데 일본에서 온 4딸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제 한일 관계도 우리 아이들을 통해 더욱 가까워질 것 같다고 하셨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저희의 결혼을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태준 씨와 저는 내년 봄에 다른 커플들도 차례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저희는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결혼식을 올려서 두 나라의 가족과 친구들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4명은 모두 한국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의료진이 되어 이 나라에 보답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태준 씨와 함께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2024년 1월 1일 이시카와현 지진에서 시작된 저희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편견으로 무시했던 한국 남자들이 저희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진정한 사랑은 국경과 편견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희망도 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저희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그리고 저희의 결혼을 응원해 주신다면 댓글로 축복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